그러면 결국 삼성이 여기서 숫자는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업사이클로 돌아왔기 때문에 숫자는 잘 나올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뭔가 멀티플이 리레이팅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삼성이 뭔가 부활하는 모습, 그리고 투자를 재개한다 그러면 원익그룹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역대급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님은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실적의 어떤 그 숫자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매출이 12조 3천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나왔는데요. 일단 숫자가 너무 서프라이즈 했는데, 시장에서도 안 좋게 보는 쪽은 1조가 안 될 거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조 중반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2조 5천억 정도로 보는,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4천억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되게 중요한데, 향후 전망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HBM이라든지 중량 메모리, 그리고 커머디티 쪽에 대한 재고 감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죠. 네, 정말 대한민국 시장은 마법의 단어, 선반영,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 새벽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악재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SK하이닉스와 TSMC가 공동으로 6세대 HBM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엔비디아의 칩 H100이라는 칩이 주력 칩이에요. 이거는 이제 TSMC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게 2.5D 패키지로 이제 패키징이 되는데, GPU가 한쪽이 있고, 그리고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실리콘 인터포저로 이렇게 주상 복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플립칩 BGA라는 게 이렇게 한층 더 깔려 있고요. 이게 이제 2.5D 패키징으로 되는 건데, 여기 이제 HBM이라는 거를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독점으로 공급을 했어요. 작년까지 거의 독점이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작년 9월부터 여기 이원화해서 들어가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결국 6개월 이상 뒤로 밀린 상황이고, 자, 이번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HBM3 쪽보다는 그 H100의 후속 제품인 H200, 여기부터 HBM3E가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는데요. 그리고 블랙웰 아키텍처, 지금 B200이라는 칩이 올 연말에 나오는데, 거기에 HBM3E가 또 들어가는데, 이게 HBM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전에는 우리 H100 같은 경우는 80GB 정도밖에 안 쓰는데, H200 같은 경우는 144GB를 칩당 쓰게 되고요. 그리고 B200 같은 경우는 192GB의 HBM을 써야 돼요. 그러면 H100 대비해서 2.4배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도 거의 2배에서 3배까지 캐파 증설을 하고, 삼성전자도 그 정도로 캐파 증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물량의 일부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엔비디아 행사에서 뭐 제선왕이 어프로브드라고 해서 사인해줬다고 해서 지금 뭐 굉장히 그게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사실 실무단에서 진짜 어프로브드가 됐는지 승인 받았는지 이게 이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버벅거리는 약간 틈을 타서 마이크론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뭐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 거죠. 삼성전자가 평택의 4공장 파운더리 라인과 5공장 공사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6일 근무라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는 불투명한 것일까요? 그만큼 위기 경영인 거죠. 네, 사실 삼성이 항상 위기 경영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위기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주 6일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임원들만 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이제 또 부장들이나 차장들은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거겠죠. 네, 조직에 긴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결국 한때 초격차라고 불렸던 만큼 기술을 앞서가던 삼성전자가 지금은 오히려
경쟁사들한테 밀리는 상황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초광수를 둔 것 같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뭔가 극복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만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기술의 삼성이었고, 그리고 사실 삼성의 중요한 어떤 원동력, 경쟁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현금이 많다라는 거였잖아요. 한때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거의 120조, 130조 원이었거든요. 와,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80조 원이 깨졌습니다. 79조 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라는 거는 성장을 못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뭔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무엇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예전 같은 기술력이 안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슈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라는 게 요즘하고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일단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예전에 한국전 이후로 폐허에서 경공업으로 60년대 시작했고, 70년대 중화학공업 시작했고, 80년대 전자산업 시작했고, 전자산업을 하다 보면 결국 부가가치는 반도체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반도체를 가지고 성공을 한 거잖아요. 정말 반도체를 성공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데, 그거는 선진국에서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빨리 벤치마킹해서 패스트 팔로워로 가지고 성공해온 거죠. 저는 그걸 마른 수건 쥐어짤 만큼 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형인 경제, 퍼스트 무버로 변해야 되는데, 거기서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게 기존에는 다 범용이었죠. 범용이었는데 이게 주문형 ASIC으로 바뀌어요. 지난 우리 10년 동안의 모바일 혁명이 되게 중요한 혁명이었는데, 모바일 혁명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친 영향이 뭐가 있냐면, 모든 PC 시대에 때는 프로세서도 범용이었고 메모리도 다 범용이었어요. 근데 모바일 혁명을 거치면서 프로세서가 범용에서 주문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스템 온칩이라는 걸 통해서 각 회사들이 자기들 시스템에 맞는 걸로 최적화해서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던 TSMC가 정말 대박이 난 거죠. AI 혁명은요, 이제는 프로세서도 주문형,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주문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고객한테 맞춰서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삼성은 그냥 대량 생산, 싸게 잘 만드는데 모든 조직의 효율이 맞춰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관심이 없었고, 그걸 해줄 생각도 없었던 거고, 그게 지금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리 고객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경영진들의 의사결정이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성과 ASML이 1.5조 원을 들여 수원 화성의 반도체 R&D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한 삼성전자의 득과 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에서 ASML의 제일 중요한 고객은요, TSMC입니다. 지금 이제 ASML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죠. EUV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연간으로 한 40몇 대 만들어요. 근데 절반은 항상 TSMC가 사갑니다. 그러면 TSMC하고 ASML이 협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만에 보통 연구개발단지 지으면 조 단위로 배팅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고객이 열 몇 대, 뭐 많을 때는 14대, 적을 때는 13대 정도 사가는 삼성전자가 두 번째로 중요한 고객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삼성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삼성의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 값들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해서 장비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생산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개발 투자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장비 회사는 그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사한테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공정을 최적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게 결국은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 지금 3나노 공정에 대한 키가 결국 ASML하고 협력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SML이 국내에다가 이렇게 연구개발 규모를 계속 키우면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 단에서 그냥 이런 낙수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단순히 삼성하고 협력만 하지 말고 국내 소부장을 키우자,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산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악재가 많긴 하지만 1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졌습니다. 대표님은 삼성전자의 실적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전망을 말해주신다면요?
시장의 기대보다 뭐 1조 원 이상 더 잘 나왔죠. 6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뜯어서 보면 이게 썩 만족할 만한 건 아니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난 부분은 기존의 커머디티 쪽이에요. 커머디티라는 거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것들이 아니고 그냥 PC,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수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수요 쪽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시장에서 높은 멀티플을 주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1조를 벌어도 삼성전자가 번 거하고 SK하이닉스가 번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다른 밸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삼성이 여기서 숫자는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 자체가 업사이클로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는 잘 나올 건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뭔가 멀티플이 리레이팅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HBM이라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이쪽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라는 AI 가속기 독점 업체한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칩이 병목이 생기는 이유가 쇼티지가 나는 이유가 TSMC의 파운드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TSMC 파운드리의 2.5D 패키징, 그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버스트레이트. 자, 여기를 TSMC가 독점해서 생산하는데 이거를 최근에 인텔이 2원화를 했어요. 삼성이 여기 또 빨리 3원화해서 들어가야겠죠. 그게 삼성은 iCube라는 기술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또 엔비디아 칩이나 AMD 같은 칩들의 2.5D 패키징을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가 결국 3나노 공정에서 TSMC한테 뭔가 버금가는 기술력을 보여주는 건데 삼성은 3나노부터 새로운 공정을 도입했어요. 예전에는 핀팻이라는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썼는데 이게 3나노부터 삼성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썼고요.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을 쓰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거든요. 근데 삼성이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환에 대해서 뭔가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의미 있는 고객들이 와야겠죠. 그래서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자, 이런 중량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남은 퍼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동안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일단 이제 삼성이 뭔가 부활하는 모습 그리고 투자를 재개한다 그러면 원익 그룹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라는 회사가 그동안 삼성 쪽에 장비를 주력으로 납품하는 회사인데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익 QNC라고 하는 이제 파츠 쪽, 쿼츠웨어 쪽에 이제 이런 장비 소모품을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원익 머트리얼즈라는 회사는 반도체용 가스 같은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동률이 올라오면 여기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을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게 케미칼 업체들이에요. 프로세스 케미칼. 가동률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회사가 포토레지스트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인산계 에천트를 납품하는 솔브레인 같은 회사가 또 주목받을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용 소모품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익 QNC처럼 낸드 쪽에서 본다 그러면 TCK라든지 아니면 KNJ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해서 볼만하다 생각이 듭니다.